제 이름은 이예숙, 올해로 65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일해 서울 변두리에 4층짜리 작은 상가주택을 마련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1층에는 작은 식당이, 2층에는 젊은 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의 3층에서 저만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땀과 눈물로 남겨준 이 집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고요한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위층인 4층은 얼마 전까지 학생 둘이 자취를 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방을 빼서 한동안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꼭대기층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는 단점이 있어 다음 세입자는 천천히 좋은 사람으로 드리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서동진이 그 고요한 성전의 천장을 무너뜨리러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들놈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울음이 반쯤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건 아들은 제가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결혼한 지 갓 1년 넘은 며느리 박민혜를 바꿔주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서럽다는 듯한 울음소리는 제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그저 훌쩍이기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곧 아들 내외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 어두운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일부러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꾸민 듯한 초췌한 몰골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어머니, 저희 어떡해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얼굴을 구기며 말했어요. 아들놈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세로 살던 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나가달라고 통포했다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디 보통인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이 안 되니 새로 집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참으로 딱하고 안쓰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이미 그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딱 2년만이라도 좋으니까 어머니 건물 빈집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4층 비어 있다고 들었어요. 보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먼저 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자식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어설픈 동정심으로 재산을 내주다간 자식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홀로 이 넓은 집에 남아 지내는 제게 하나뿐인 아들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빈 4층을 놀리느니 바로 윗집에 아들 내외가 살면 서로 오가며 의지도 되고 외로움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4층 꼭대기층이 비어 있긴 하다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살기 편한 곳은 아닐 게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동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럼 우리 거기 들어가도 돼? 더운 거, 추운 거 다 괜찮아. 엄마가 최고야. 보증금은 됐고 너희 어차피 돈도 없을 테니 관리비랑 공과금 정도만 내고 살아라. 대신
다른 세입자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 특히 바로 아래층에 내가 살고 있으니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할 게야. 결국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제 가장 큰 약점을 아들 내외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거죠. 그들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제게 연신 고맙다고,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가 얼마나 가볍고 공허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평화롭던 제 성전의 천장에 재앙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후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4층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쿵쾅거리는 소리에도 저는 새로운 시작이니까라며 너그럽게 이해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들의 상식 밖의 행동은 이사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짐 정리가 대충 끝나자마자 저녁부터 친구들을 불러 모아 요란한 집들이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 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고 11시가 되어도 그들의 소란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제 머리 바로 위 천장에서 심장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찍으며 걷는 발소리는 마치 제 머리 위를 직접 짓밟는 것처럼 느껴져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죠. 거실 천장에 달린 제 등기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제 존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4층으로 연결된 버튼을 누르자 한참 만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진아, 너무 시끄럽구나.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천장이 다 울린다. 아,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놀고 조용히 할게요. 아들의 건성적인 대답이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1시간 넘게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제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것 같았죠. 겨우 소란이 잦아든 것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어본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3층 제 집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복도에는 담배꽁초와 과자 부스러기, 심지어는 술이 엎질러진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죠. 한숨을 푹 내쉰 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그들이 남긴 흔적을 치워야 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건 저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미네의 본격적인 아랫집 시어머니 이용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당하는 기상천외한 시집살이였죠.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굿모닝. 오늘 아침은 뭘로 드세요? 저희는 밥하기 귀찮은데. 어머님, 저장 보러 가야 하는데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 나오는 길에 4층 저희 집 세탁소 옷 좀 찾아다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싹싹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당연하게 변해갔어요. 반찬을 얻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아예 식사 때가 되면 슬그머니 3층 제 집으로 내려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부엌은 어느새 그들의 전용 식당이 되어버렸죠. 심지어는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 품평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담그신 김치는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푹 익혀주세요. 저는 멸치볶음은 좀 달달한 게 좋은데 이건 너무 짜네요. 기가 막혔지만 며느리의 밉살스러운 말에도 아들놈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미네가 입맛이 좀 까다롭잖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줘라며 며느리를 감싸기 바빴죠. 마치 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어머니나 건물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뭐든지 제공해주는 편리한 아랫집 비서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종일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겨우 일어나 죽을 끓여 먹고 있는데 뻔뻔하게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저희 오늘 저녁은 뭐예요?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너희끼리 알아서 챙겨 먹어라. 네. 그럼 저희는 뭐 먹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면 저희는 굶으라는 말씀이세요? 동진 씨는 엄마 밥 아니면 잘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당장 자신들의 저녁 식사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이기심에 말문이 막혔죠.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위층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천장을 통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엄마도 참 우리가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먹냐고 물어본 건데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실 건 뭐야. 그러게 말이야. 바로 아래층에 살면서 좀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시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단란하고 화목한 모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던 겁니다. 제 선의와 배려는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유언과도 같았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아프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손으로 들인 아들 내외가 제 평화로운 성전의 천장을 조금씩 아주 잔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사 첫날에 요란했던 집들이는 앞으로 닥쳐올 소음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리 위 4층은 단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마치 자신들의 발 아래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시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저도 활동하는 시간이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온 세상이 고요 속에 잠기는 깊은 밤이 되면 4층은 마치 잠들지 않는 유흥가처럼 변하곤 했습니다. 제 평화롭던 밤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에는 규칙적으로 제 천장을 강타하는 묵직한 굉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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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일정한 간격으로 아주 묵직한 무언가가 바닥을 내리치는 듯한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무언가 고장나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가 30분이 넘도록 멈추지 않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천장에 매달린 등기구가 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수면바지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계단을 올라 4층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을 연 것은 운동복 차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며느리 미네였어요. 집안에서는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미네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아래층까지 머리가 다 울린다. 제 말에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러닝머신 좀 뛰고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나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그것도 바로 아래층에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러닝머신을 뛴다는 건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었죠. 아니,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해 떠 있을 때 해야지. 이 시간에 이렇게 쿵쾅거리면 아랫집 사람은 잠을 어떻게 자라는 거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에이, 어머님도 참.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뭐.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밤에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문가용 소음 방지 매트 두꺼운 거 깔고 하는 거라 괜찮아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유난스럽기는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예민하다는 식의 책임 전가에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아무튼 당장 끄고 앞으로는 밤에 절대 뛰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제 머리 위를 강타하는 러닝머신 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어요. 제가 인터폰으로 항의하면 그 순간만 잠잠해질 뿐 며칠 지나면 또다시 잊으셨어요? 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부부싸움은 소음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뭐가 그리들 불만인지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처음에는 젊은 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애써 모른 척했지만 싸움이 격해지면 무언가를 집어 던지거나 벽을 치는 듯한 굉음까지 들려오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자다가 위층에서 쨍그랑 하는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혹시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옷을 급하게 꿰어입고 4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동진아, 미네야, 무슨 일이니? 괜찮아?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치자 잠시 후 아들 동진이가 잔뜩 인상을 쓴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엄마는 왜 또 올라오고 그래? 별일 아니니까 그냥 내려가세요. 별일이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고 물건 깨지는 소리가 나? 무슨 일인지 말해봐. 걱정돼서 그런다. 아, 글쎄, 별일 아니라니까. 박민혜가 아끼는 양주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나도 모르게 소리 좀 질렀어요. 우리 부부 일인데 엄마가 왜 그렇게 사사건건 끼어들어요? 제발 좀 얼른 내려가서 주무시기나 해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저를 밀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시키는 아들 내외의 행동에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들의 태도였어요.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걱정해주는 고마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에 사사건건 끼어드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위층에서 전쟁이 난 듯한 소리가 들려와도 결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걸어 잠그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하던 저는 제 이름으로 온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명 백화점의 VIP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낸 것이었죠. 저는 그 백화점의 VIP 고객은커녕 그 흔한 포인트 카드 하나 없는 사람이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근 3개월간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에서 제 명의의 카드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하여 VIP 등급으로 승급되었으니 VIP 라운지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천만 원이라니. 저는 최근 몇 년간 밥솥 하나 바꾼 기억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안내장을 들고 곧장 계단을 올라 4층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안내장을 며느리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나는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이런 게 배달된 거지? 수천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안내장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가 산 거예요. 어머님 카드로요. 뭐, 너희가 샀다고? 누구 마음대로 내 카드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해? 당장 취소하지 못해?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가 결혼할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와서 필요한 가전제품 좀 산 거예요. 어머님 지갑에 카드 있길래 잠시 빌린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잠시 빌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이건 명백한 절도고 범죄야. 그리고 이 카드 값은 누가 낼 건데? 당연히 어머님이 내주셔야죠.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나중에 이 집도 건물도 다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냥 미리 좀 당겨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 동진이가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민의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잖아. 우리가 남이야? 다 한 가족인데 엄마 카드 좀 썼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해? 엄마 재산 결국 다 내 재산 되는 거 아니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었고 제 카드를 훔쳐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뻔뻔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너희 정말 무서운 애들이구나. 좋다. 너희 말대로 앞으로는 빡빡하게 굴어주마. 당장 내일 가서 구매한 거 전부 취소하고 카드 가져와.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차갑게 말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엄마 진짜 너무하네. 어머님 정말 치사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과 아들 내외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돈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온정도 베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그들이 내지 않고 미뤄왔던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꽤 컸지만 그동안은 아들 녀석 기죽을까봐 차마 달라는 말을 못하고 제가 대신 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리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동시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밀린 관리비랑 공과금이다. 이번 주말까지 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라. 앞으로는 매달 말일에 정확하게 입금하고 단 하루라도 늦으면 위약금 물릴 줄 알아라.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날이 선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관리비를 칼같이 받아내려고 하세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그래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다. 그리고 나는 네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이 집 주인이야. 새 들어 살았으면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억울하죠. 저희가 무슨 생판남이에요? 보증금도 안 받고 살게 해주셨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몰아세우세요? 어머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돈을 밝히세요? 정말 치사해요. 치사하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돈을 훔쳐 수천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놓고 카드값을 떠넘기려던 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죠. 그래, 나 치사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더 이상 내 아들, 며느리인 척하지 말고 그냥 이 집 세입자답게 굴어. 내야 할 돈 제때 내고 지켜야 할 규칙 지키면서 조용히 살아. 그게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면 되고. 저는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그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재산을 축내고 제 평화를 위협하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 세입자일 뿐이었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집인 3층으로 내려오는 발길을 완전히 끊었고 저와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 했어요. 저 또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피한다고 해서 천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복이라도 하듯 이전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만들어냈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어쩔 거냐고 제게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유치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조용히 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하고 소음이 심할 때는 녹음도 해두기 시작한 겁니다.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건이 터진 것은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해서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막 깊은 잠에 빠져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위 천장에서 와장창 하는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아들 동진이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곧이어 며느리 미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또 부부싸움을 하는 모양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웬만하면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의 도리상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3층 제 집에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부의 격렬한 다툼 소리는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걸 깨뜨려? 네가 제정신이야?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이 자꾸 비꼬니까 나도 모르게 손에서 놓친 거 아니야. 시끄러워. 너는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진 말에 저는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터덜터덜 다시 내려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위층에서 또다시 무언가 쿵 하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놀라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마지막 감각과 함께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까맣게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정신이 드세요, 할머니?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어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새벽에 순찰을 돌던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제게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으니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아들 동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밉다고 해도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사실을 알면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휴대폰을 건네받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잠이 덜 깬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이 새벽에 웬일이야? 동진아 나야. 나 지금 병원이다. 어젯밤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 병원은 왜? 어디 다쳤어? 머리를 좀 다쳤다는데 뇌진탕이라고 하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느 병원이냐, 지금 당장 가겠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 그래. 심각한 건 아니고. 하필이면 오늘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는데. 알았어, 엄마. 일단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전화할게. 별일 아니면 그냥 퇴원 수속 밟고 집에 가 있어. 딸깍. 아들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쳐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이라는 작자는 바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모정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려 당일 퇴원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없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제 소식을 듣고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4층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3층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금 나아진 몸으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2층에 사는 새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호박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어젯밤에 구급차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는 이웃의 따뜻한 마음에 울컥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어젯밤에 어머니 병원 가시고 나서 4층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다고? 네. 새벽까지 친구들을 불러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꼭 파티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시끄러워서 잠을 설쳤거든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했는데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해서요. 새댁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경을 헤매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그 시각에 제 아들과 며느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눈엣 가시 같은 늙은이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새댁에게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더군요. 눈물과 함께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미련과 연민이 전부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반드시 내쫓고 말겠다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차가운 복수의 서막이 바로 그 순간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연약한 어머니는 없었어요.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 서동진과 며느리 박민혜를 제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봐야 그들의 뻔뻔함만 더 키워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움직이기로 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소문 끝에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상담실에 앉아 처음 아들 내외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시작해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층간소음, 명의도용을 동반한 절도, 폭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쓰러졌던 날 밤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군요. 자식 문제라 더 힘드셨을 겁니다. 변호사의 위로에 잠시 울컥했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고 본론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저들을 제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계약 또한 계약의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드님 내외는 월세나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등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로 남겨둘 것. 둘째, 그들과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로 남겨 감정적인 발언의 증거를 확보할 것. 셋째,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할 것.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싸움에 든든한 무기가 생긴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능 좋은 녹음 기능이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밤늦게 울리는 러닝머신 소리, 부부싸움을 하며 지르는 고함 소리, 심지어는 저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까지 그들의 모든 소음은 제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증거로 쌓여갔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과 동시에 저는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경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동안 밀린 관리비와 공과금 전액, 그리고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에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항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모든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문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체국에 찾아가 제가 작성한 내용 증명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내용 증명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저는 마치 판사가 판결봉을 내리치는 듯한 쾌감마저 느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내용 증명을 받아본 그날 저녁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 동진이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4층에서 3층으로 뛰어내려와 저희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은 손에 든 내용 증명 서류를 제 얼굴 앞에 흔들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아들한테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 명도소송? 손해배상?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차가운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나는 네 엄마이기 이전에 이 건물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고,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집주인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집주인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 거야. 세입자?
우리가 언제부터 세입자였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피해를 줬다고 그래? 피해를 안 줬다고? 너희가 밤낮 없이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치고 너희가 싸우는 소리에 내가 불안에 떨어야 했던 건 피해가 아니니? 내 카드를 훔쳐서 빚을 만들어 놓은 건 피해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희 때문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너희는 위층에서 파티를 벌였지. 그것도 피해가 아니라고 말할 셈이야? 제 말에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끼리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큰 돈을 당장 갚으라는 거야. 이건 그냥 우리 보고 집에서 나가 죽으라는 소리잖아. 아들은 감정에 호소하며 저를 매정하고 독한 어머니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들의 그 눈물 섞인 호소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이 집에서.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엄마가 아니라 이 집의 건물주일 뿐이다. 그러니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서동진 씨, 박민혜 씨, 두 분은 이제부터 그냥 제 골칫덩어리 세입자일 뿐이니까. 제 입에서 나온 서동진 씨라는 호칭에 아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의 눈앞에서 현관문을 소리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들의 욕설과 분노에 찬 고함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드디어 제 손으로 끊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라는 법의 무게가 실린 서류 한 장은 그들의 오만방자한 성벽에 균열을 내기에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세입자라는 차가운 호칭과 함께 날아든 금전적 압박은 그동안 저를 얕잡아 보던 아들 내외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겠죠. 며칠 동안 4층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제 머리를 짓누르던 러닝머신 소리도 집이 떠나가라 싸우던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텅 빈 집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이 폭풍전야와 같다는 것을, 그들이 이대로 순순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반격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가증스럽고 역겨운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한가롭게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다름 아닌 며느리 미네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죠. 손에는 제 키만한 고급 과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또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제 앞에 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러고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치사하다며 악을 쓰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저급한 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으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도 못하고 저희 편하자고 어머님께 못된 짓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애처롭던지 예전의 저였다면 분명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제 마음은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 네가 들고 온 그 과일 바구니 하나로 그동안 너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조용히 지내고 관리비도 꼬박꼬박 잘 낼게요. 어머님이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희를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네. 저희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네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구나. 특히 너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너희는 이미 나에게 신뢰를 잃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다시 받아주겠니? 며칠 뒤에 또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할 텐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럴게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동진 씨도 지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방에서 울고 있어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도 못 들겠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아들놈이 어떤 인간인지 저는 잘 알았죠. 반성은커녕 아마 방구석에 처박혀서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됐고,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나는 너희의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 약속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거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며느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죠.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마치 승리라도 한 듯한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병원에서도 확인했고요. 8주 차래요. 어머님, 이제 곧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뱃속의 손주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희 정말 착실하게 살게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배 위로 가져다 대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 황급히 손을 뿌리쳤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임신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며느리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는지 더욱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건 100번, 1000번이라도 빌게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어머님의 첫 손주만큼은 지켜주셔야죠. 그 순간 아들 동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눈가가 벌개진 채로 제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미네랑 뱃속의 아기를 봐서라도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엄마 속 썩이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쌍으로 제 앞에서 벌이는 심파극을 보고 있자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기에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임신 8주 차라고? 그럼 산모 수첩은 있겠구나. 어느 병원에 다니는데?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같이 가봐야겠다. 내 첫 손주인데 의사 선생님 얼굴도 뵙고 앞으로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어요. 아, 그게 아직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은 없고요. 그냥 집 근처 작은 산부인과에서 확인만 했어요. 산모 수첩도 그래서 아직 곧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검사받으려고요. 그래, 그럼 마침 잘 됐네. 내가 아는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으니 내일 당장 예약해서 같이 가보자. 첫 임신인데 아무 데서나 진료받을 수는 없지. 저는 일부러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아들놈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요. 그들의 어설픈 반응을 보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신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 동정심을 유발하고 어떻게든 이 집에 눌러앉기 위해 손주라는 마지막 패를 꺼내 든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니? 너희의 그 더러운 목적을 위해서라면 있지도 않은 아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정말 임신 맞다니까요. 며느리가 발끈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너희의 그 역겨운 연극을 보고 싶지 않구나. 설령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런 거짓말쟁이 부모 밑에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할 뿐이지. 나는 너희 같은 것들에게 내 소중한 손주를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니 그만하고 돌아가. 그리고 명심해. 너희가 어떤 수작을 부려도 내 결심은 절대 바뀌지 않을 테니. 저는 그들의 면전에 대고 선언하듯 말한 뒤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분하고 억울하다는 듯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이제는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구제불능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짜 임신 소동이 벌어진 후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뱃속의 아이를 방패 삼아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대화를 합법적으로 녹취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기회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3층 제 집 베란다에 내놓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희 집 베란다는 바로 위층인 4층 베란다와 맞닿아 있는 구조라 창문을 열면 위층의 소리가 제법 잘 들리곤 했습니다. 무심코 화분에 물을 주는데 마침 4층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며느리 미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야.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아직 그 집에서 버티고 있어.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 말도 마. 진짜 보통 아니야. 독해도 그렇게 독한 여자는 처음 본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빌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니까 말이 돼? 잠시 친구의 말을 듣는 듯 하던 며느리가 이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그거. 에이, 당연히 굴하지. 내가 미쳤어? 서동진 같은 놈 애를 갖게. 그냥 인터넷에서 본 대로 임신 테스트기에다 매직으로 한 줄 더 그은 거야. 그랬더니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라니까. 저는 녹음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그 사실을 며느리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해. 자꾸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걸로 한두 달은 더 버틸 수 있겠지? 그 안에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정 안 되면 진짜 어디 가서 임신 진단서라도 하나 끊어오던가. 돈이면 다 되잖아, 안 그래? 며느리의 대담하고 뻔뻔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파일을 결정적 증거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천장 구석에 물이 번진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위층에서 누수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저는 이내 이것이 제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곧바로 건물 관리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설비업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는 누수 공사를 해야 하니 오늘 오후에 기사님과 함께 방문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저는 설비 기사님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을 얼마나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설비 기사님은 곧장 누수의 원인이 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여기저기 살펴보던 기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이거 좀 보셔야겠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기사님이 가리키는 곳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장실 바닥 타일은 여러 군데가 깨져 있었고 세면대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변기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는지 살짝 흔들리기까지 했어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주 전에 전부 새 것으로 교체했던 건데요.
글쎄요. 보아하니 뭘로 세게 내리치거나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관 노후가 아니라 저분들이 임의로 샤워기 위치를 바꾸면서 방수층을 손상시킨 것 같네요. 이건 명백한 세입자 과실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비 기사님이 집안을 둘러보며 추가로 지적한 문제점들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거실과 안방 사이의 가벽은 허락도 없이 철거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천장 일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과 낙서가 가득했고 붙박이장 문짝 하나는 경첩이 부서진 채 위태롭게 달려 있었죠. 그들은 제 집을 자신들의 소유인 양 마음대로 부수고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든 파손의 흔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증거 수집하는 중이다. 너희가 내 집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으니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지.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겠구나. 물론 이 모든 비용은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갈 때 보증금 대신 정산하게 될 거다. 저는 일부러 보증금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보증금 한 푼 내지 않고 이 집에 들어왔으니 결국 모든 수리비를 빚으로 떠안게 될 거라는 의미였죠.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상세한 피해 내역과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고 그날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을 결정적 증거위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그날 밤의 CCTV 영상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건물은 복도와 계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영상은 한 달간 보관된다고 했어요. 저는 저를 발견해 주셨던 경비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날 밤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는지 흔쾌히 영상을 찾아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비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아들 내외의 싸움 소리를 듣고 4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힘없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후 경비 아저씨의 나지막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층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아들 동진이와 며느리 미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계단 아래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저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들이 놀라서 달려와 줄 거라고 아주 잠시나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씨, 귀찮게 됐네. 괜히 우리랑 엮이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들어가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길가에 쓰러진 돌멩이를 본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를 귀찮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배신감이 제 심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분노해 주셨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부탁해 그 영상 파일을 제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결정적 증거3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3가지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에게 내일 저녁 7시 3층으로 내려오너라. 너희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부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차분하고 냉철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긴장한 표정의 아들 동진이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 내민 며느리 미네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리고 어제 받은 설비 견적서가 놓여 있었죠. 앉아라. 제 나지막한 말에 2사람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잠시 동안 그들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듯 꼼지락거렸어요. 너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너희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제 말에 아들 동진이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의 기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너희 발로 이 집에서 곧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쫓겨날 것인지 너희가 직접 선택하라는 뜻이야. 며느리 미네가 제 말에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처참하게 쫓겨나요? 그리고 저는 임신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됐구나.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확인해 볼까?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제 스마트폰을 들어 얼마 전 녹음했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가 친구와 낄낄거리며 가짜 임신 계획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에이, 당연히 굴하지. 내가 미쳤어? 서동진 같은 놈 애를 갖게. 그냥 인터넷에서 본 대로 임신 테스트기에다 매직으로 한 줄 더 그은 거야.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새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아들 동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박민혜. 이제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네 뱃속에 있다는 내 소중한 첫손주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제 차가운 물음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너 이게 다 사실이야? 너 나한테까지 거짓말한 거야? 하지만 저는 그들의 내분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2번째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바로 누수 공사 때 찍었던 수십 장의 집 파손 사진들과 수백만 원이 찍힌 설비 견적서였습니다. 이건 2번째 증거다. 너희가 지난 몇 달간 내 집을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지. 불법으로 가벽을 철거하고 화장실 집기를 부수고
벽지와 가구를 훼손했더구나.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 이 견적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 물론 이 돈은 너희가 전부 갚아야 할 빚이 될 거고. 아들은 사진과 견적서를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로 집이 망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증거다. 너희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증거.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날 밤의 CCTV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자 며느리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똑똑히 보도록 강요했어요. 잠시 후 영상 속에서 문을 열고 나온 아들 레웨가 쓰러진 저를 보고도 귀찮다며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아들 동진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들의 마지막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다음 주 오늘까지 이 집에서 너희의 모든 짐을 빼서 나가라.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거다. 물론 재물손괴와 절도 그리고 주거침입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겠지. 변호사와 이미 모든 이야기는 끝마친 상태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상관없어. 다만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공개되고 너희가 전과자가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 동진이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미네랑 헤어지고 제가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면서 살게요. 제발 소송만은. 아들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죠. 서동진, 너한테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네가 버린 네 자신의 인간성이겠지.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저는 차갑게 말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그럼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내 집에서. 제 마지막 말에 아들 레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철컥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실감했습니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제시한 최후 통첩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아들 레웨는 완전히 백기를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4층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무기는 거짓 소문과 동정심 유발이었습니다. 며느리 미네는 매일같이 동네 시장이나 마트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웃들마다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제 막 임신해서 몸도 가누기 힘든 며느리와 하나뿐인 아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려는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것이 소문이 주된 내용이었죠. 심지어 제가 쓰러졌던 날의 일까지 교묘하게 왜곡해서 마치 자신이 저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제가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며칠 뒤 2층에 사는 새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동네에 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어머님이 돈 때문에 아들 며느리 두 분을 내쫓으려 한다고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새댁.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저도 물론 믿지 않아요. 그동안 사칭 때문에 저희까지 얼마나 시끄러웠는데요. 다들 알게 모르게 쉬쉬하고 있었지만 사층 사람들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새댁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유치한 여론전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이 동네에서 쌓아온 신뢰와 그들이 그동안 보여준 민폐 행동들이 그들의 거짓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계단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통화하는 척을 하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응, 엄마. 나야. 나 어떡해. 어머님이 결국 우리 보고 나가래. 보증금도 한 푼 못 돌려주겠다고 하시네.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고 우리 이제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통화 화면은 꺼져 있었고 그저 까만 대기 화면만 보일 뿐이었죠. 쇼는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 네 그 더러운 입에 엄마라는 말을 올리는 것도 역겹구나. 그리고 어디서 감히 있지도 않은 보증금 타령이야? 너희는 이 집에 몸만 들어와서 내 등골을 빼먹었을 뿐 나한테 단돈 10원 한 장 준 적이 없어. 제 일갈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침 계단을 오르던 다른 이웃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혀를 차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4층 세댁. 그렇게 살면 못 써. 그동안 시어머님 속을 얼마나 썩였으면 저러시겠어. 어른한테 그러면 벌 받는 거야.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며느리는 결국 분한 듯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도망치듯 4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그렇게 완벽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가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제 집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 뒤꿈치를 들고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보조키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거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이번에는 제 집안 서재 쪽에서 아주 작은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도둑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가장 크고 묵직한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서재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스마트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 불빛의 의지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뒤지고 있던 며느리 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녀의 손에는 제 노트북과 그 옆에 놓아두었던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시간에 우리 집에 들어왔어?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게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야?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물건을 훔치려던 게 오해라고? 너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걸 네 발로 걷어차는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과 USB를 바닥에 던지고 제게 달려들어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협박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용서란 있을 수 없었죠. 저는 그녀를 뿌리치고 곧장 스마트폰을 들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지금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주소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본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제는 정말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소란을 듣고 아들 동진이가 헐레벌떡 4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경찰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미네한테 왜 이래?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네 아내한테 물어봐야지.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던 이유가 뭔지. 경찰관 한 명이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도 이제는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절도, 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미네 좀 선처해 주세요. 합의해 주세요, 어머니. 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처? 아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우습구나.
너희는 내가 베푼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심판에 맡길 뿐이야. 그리고 너도 명심해라.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너희들의 모든 짐을 빼지 않으면 너 역시 무단 점거 및 퇴거 불응으로 함께 고소할 테니.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어리석은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길고 길었던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아들은 밤이 새도록 제게 전화를 걸어 합의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오늘 중으로 반드시 집을 비우고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으니 아내에 대한 고소만은 제발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모든 짐을 빼고 집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고소 취하를 고려해 보겠다는 조건부 답을 보냈죠. 그날 아침부터 4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가구가 끌리고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몸에서 악성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었죠. 오후가 되어 짐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미리 연락해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청소 전문업체 팀장님,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던 집이 아니라 마치 폭격을 맞은 폐허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짐을 빼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증오를 집안 곳곳에 토해내고 떠난 것이었죠. 거실 벽지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그은 듯한 상처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음식물 쓰레기로 막혀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화장실 변기는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안방 벽에는 검은색 레커로 돈밖에 모르는 독한 할망구, 지옥에나 가라는 끔찍한 저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온 업체 사장님들은 연신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업계에서 수십 년 일했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집을 망가뜨리고 나간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건 단순한 파손이 아니라 명백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그 참혹한 현장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곧바로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사진을 확인한 아들에게서는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미네가 어젯밤에 너무 흥분해서 그만.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 둘의 공동 책임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 모든 피해 내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할 거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네 아내의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추가될 예정이고 너희는 이제 절도 미수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까지 추가된 거다. 축하하구나.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지금 당장 올라가서 제가 다 치울게요. 싹싹 빌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4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집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머니께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발 저를 벌해주시고 미래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요. 그의 사죄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네가 머리를 찧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네가 망쳐버린 네 자신의 인생이겠지. 저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그것은 모든 원상복구 비용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고 아내의 형사처벌에 대해 1절 2일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였습니다. 여기에 서명해라. 그러면 네 아내에 대한 고소는 재물손괴죄를 추가하는 선에서 끝내주마.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부로 너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너희 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파멸시킬 거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결국 아들은 함께 온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을 갚아나가야 할 굴레를 스스로의 손으로 짊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얼굴로 그가 텅 빈 집을 뒤로하고 힘없이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텅 비고 망가진 4층 집에 홀로 서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소음도 저를 할킬 날카로운 말들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완벽한 고요함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핥히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추악했습니다. 4층 집은 그들의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거대한 쓰레기 더미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 및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은 며칠에 걸쳐 집안의 모든 쓰레기를 치워내고 망가진 것들을 뜯어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저주의 낙서가 적힌 벽지가 뜯겨져 나갈 때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응어리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어요. 한바탕 철거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사에 제 남은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전의 칙칙하고 어두운 색감 대신 따뜻한 아이보리색과 밝은 우드톤을 사용해 집안 전체를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햇빛이 잘 들도록 창문도 더 크고 넓은 것으로 교체했죠. 망가졌던 화장실은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깨끗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고, 엉망이었던 주방은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나와 일하시는 분들을 챙기고 집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상처 입은 제 자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한 달 뒤 모든 공사가 끝나고 4층 집은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환하게 변한 집을 둘러보며 깊은 만족감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공간을 좋은 인연으로 채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세입자가 아니라 제가 만든 이 소중한 공간을 아껴주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제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가 집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약속된 시간에 만난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예의 바르고 선한 인상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는 내내 감탄을 연발했고 제가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더니 오히려 이렇게 규칙이 명확해서 더 믿음이 가고 좋네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라면 믿고 제 집을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그들은 제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의 첫 시작을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화초처럼 저희도 여기서 예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오랜만에 가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와 직접 만들었다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저는 이 집에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 사는 온기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제 삶은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위층에서는 그 어떤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씩 들려오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기분 좋게 간지렸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항상 먼저 다가와 밝게 인사를 건넸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작은 선물과 함께 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좋은 이웃 혹은 따뜻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새로 이사온 부부가 선물해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새잎을 보며 제 인생도 저 새잎처럼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그때 위층에서 잔잔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댁이 취미로 피아노를 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 연주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소음이 아니라 제 고요한 오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기분 좋은 바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그리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재물손괴 및 절도 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그 모든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려올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으니까요. 저는 더없이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결에 묻어나는 풀냄새가 길고 아팠던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를 부드럽게 넘겨주는 것만 같았어요. 제 손으로 자식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은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았던 길이었고 걷는 내내 수없이 망설이고 무너졌죠. 하지만 결국 상처투성이인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제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모든 풍파를 견뎌낸 제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예숙,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너에게는 충분히 있어.